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경매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를 배우다 보면 낯선 용어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면 앞으로 경매를 진행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분야나 그 계통의 전문 용어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전으로 뛰어들게 되면 용어의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실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2강에 걸쳐 경매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용어에 대해 확실하게 알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경매를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경매 용어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날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자, 경매 용어는 어렵죠. 초보이신 분은 어려운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잘못된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운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경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별 경매라는 것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한 개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물건이 한 개가 경매의 대상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단수로 감정하고 낙찰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간혹은 토지처럼 여러 개가 같이 한 사람의 소유로 경매 대상이 되는 경우. 자, 이것을 여러 토지를 묶어서 경매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각자 필지마다, 지분이 있는 각 필지마다 쪼개서 할 거냐. 자, 그것을 묶어서 한다면 그것은 일괄 경매가 됩니다. 경매는 원칙적으로 개별 경매입니다. 개별 경매로 해야 되나? 자, 이 부동산이 그 위치나 형태나 이용관계가 좀 유기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이것을 묶어서 경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다고 보면 법원은 일괄 경매로 가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따로따로 경매한다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묶어서 일괄 경매로 가는 겁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로 가느냐 일괄로 가느냐는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일괄 경매와 관련해서 과잉매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 받아야 될 채권은 소액인데 경매 대상은 아주 규모나 금액이 큰, 그러면 이것은 과잉이라는 거죠. 자, 1000여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의 아파트 5채를 모두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5개를 모두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낙찰 대금으로 채권자의 비용이나 채권을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부동산은 경매를 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경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낙찰 불가를 낼 건가? 그 선택은 채무자가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개념 정도를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매 취하. 취하라는 것은 경매가 스톱되는 거죠. 스톱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제하는 게 대다수죠. 자, 취하는 경매가 개시된 때로부터 낙찰자인 여러분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바뀌죠. 이 이전까지는 취하가 되죠. 언제든지 취하가 되는데 단
중간에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죠.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면 요 경매가 시작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쉽게 취하가 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간에 합의만 되면 취하가 되나, 자, 누군가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때는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이미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낙찰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완전히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 또 취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취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대법원의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매 정보 검색에서 어정부법원 검색하고요. 오늘은 17개를 보겠습니다. 자, 17개 사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미 배우신 중복 경매죠. 사건 번호가 3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사건에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물건 번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3번은 하나의 사건에 한 개의 필지가 들어가 있죠. 전형적인 개별 경매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모든 사건마다, 부동산마다 하나의 사건으로 개별 경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4번은 하나의 물건 번호 안에 3개의 필지가 들어가 있죠. 3개의 부동산이 경매 대상으로 묶여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일괄 경매죠. 자, 이렇게 개별로 가느냐 일괄로 가느냐는 법원의 판단과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법원의 정한대로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밑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것은 같은 법원의 건물에 대한 경매 내용입니다. 역시 중복 사건이네요. 자, 좀 필지가 열어지고 건물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아니군요. 이것은 건물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필지 위에 별도 2개의 건물이 모두 묶어서 경매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경매가 원칙이지만, 자, 제가 볼 때는 걸린 주택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일단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개별 경매하지 않고 일괄로 경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같이 가볼까요? 자, 이것이 일반 사이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 먼저 보셨던 그 내용. 자, 이것이 1번부터 여러 필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하나의 물건 번호에 한 필지의 토지만 경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개별 경매죠. 자, 그에 비해서 자, 뒤쪽에 있는 물건은 하나의 물건 번호 4번에 3개의 필지가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일괄 경매입니다. 자, 이렇게 일괄로 하느냐 개별로 하느냐는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아까 이미 보셨던 포천의 근린상가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숙박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토지가 960평, 건물이 아주 큽니다. 320여 평, 토지 건물 일괄 경매 대상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최초의 감정가는 11억이었는데 현재는 13억. 그래서 중간에 감정을 다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좀 특이하게 생긴 상가 또는 숙박시설. 펜션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숙박시설로 보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 필지가 묶여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또 그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따로따로 매각했을 때는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일괄로 경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수원시에서 수원법원에서 현재 경매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하나의 사건 번호에 3개의 물건이 일괄이 아니죠. 개별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1번 물건입니다. 1번 물건을 보시면 안양시에 소재하는 빌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빌라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자, 감정가가 1억 3천인데요. 아주 높게 낙찰이 되었네요. 2억 8천. 그리고 입찰 경쟁자도 6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감정가 1억 3천짜리가 2억 8천에 낙찰되는 것은 경매에서 워낙 요즘 경매에 의외성이 많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 최고 낙찰가가 2억 8천인데 2등은 1억 5천입니다. 또 제가 아는 이쪽의 이 건물의 가치 역시 2억은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재개발과 관련한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2억 8천을 높은 금액을 쓰고 낙찰을 받았을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쓴 채무자가 이 물건을 놓치지 말고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자, 이것을 다른 물건과 같이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신 게 1번이 1억 3천짜리가 2억 8천이라는 아주 고가의 낙찰이 되었는데, 자, 2번도 같이 묶여서 경매가 나왔고요. 자, 2번은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번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이것이 수원시 내 수원역 부근에 있는 재개발 관련인 주택입니다. 조그만 주택인데 토지 건물 일괄로 경매 대상으로 되었고요. 자, 8천만 원의 감정인데 이것도 역시 1억 3,500이라는 다소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경쟁자가 7명인데, 자, 이 금액은 일상적으로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가격으로 봐서는 1억 3,500이 역시 수긍이 가는 금액입니다. 자, 이것은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었고, 조금 전에 보셨던 1번 물건은 좀 높게, 의외로 높게 낙찰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다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경매를 신청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액이 등기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2,700여만 원. 자, 2,700여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3개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3번 물건에 이 자체의 채권자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새마을본고에 1,600만 원, 자, 다른 가압류권자 800만 원, 경매를 신청한 신보에 2,700만 원, 대략 봐서 5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죠. 그러면 전부 7천 내지 8천, 경매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7천 내지 8천이죠. 자, 그렇다면 1억여 원 이상의 낙찰이 됐으니까 이 물건 하나만 해도 현재 이 안에 있는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 남습니다. 신용비금, 채권자 신용보증기금도 전액을 배당을 받죠. 자, 그렇다면 다시 1번을 볼까요? 자, 1번에도 보시면 여기에 채무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역시
건저당이 1억이 있긴 합니다만 경매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이 2,700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5,500이 있긴 합니다. 건저당 1억, 임차인 5천 그리고 경매를 세 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의 2,700. 자, 그러니까 아까 3번 물건 하나만으로도 이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은 과잉경매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공부했던 과잉경매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채무자로서는 이 1번 물건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번 물건은 낙찰돼서 자기가 버리더라도 그거 하나만 버리고 1번 물건은 놓치지 않겠다. 자, 3번 물건에 낙찰된 금액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1번 물건은 일단 높게 낙찰받은 다음에 과잉경매로 불가를 신청해서 결국 이 물건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경매가 취하되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높게 낙찰받은 겁니다. 경매가 이 물건이 불허가 되면 그 보증금 1,300만 원은 낙찰자가 다시 돌려받으니까 손해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경매의 하나의 묘미입니다. 좀 단순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채무자 입장,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계산과 연구하에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것이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자 보시죠. 자, 이것은 제가 전체 검색 사이트에서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법원 전체에서 최근 2008년 3월 이후에 취하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기 취하로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서울시 내에 취하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아까 취하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최근 2008년 3월에 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취하가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 것은 경매가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취하가 되고 또 경매 도중에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취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또 많은 물건이 취하되죠. 자, 그것은 집값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다소 오르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하나 낙찰받는 게 자, 이렇게 많은 난관을 거치고 결국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용어를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법원의 경매장에 가실 때 특정 기일에 경매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4월 19일 날 중앙법원 7개가 경매인데 아침 10시부터 아침 11시 10분까지다. 이렇게 특정 기일의 특정 시간 이렇게 경매하는 것이 기일 경매입니다. 자, 이것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었는데 자, 일상생활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기일 입찰을 하는 것이 불편해서 기간 입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략 한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입찰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서 제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 입찰로 갈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을 테고 좀 더 긴 시간 판단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효율적인 금액에서 낙찰되는 것을 의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대위변제라는 말씀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매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못했어이죠. 그래서 보통 채무자나 소유자가 채권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채무자나 소유자가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변제하는 거죠. 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3자가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변제함으로써 손해를 줄일 경우 그런 경우 제3자가 대위 변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임차인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을 하였을 때 앞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 앞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를 변제해버림으로써 임차인이 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경우 대위변제를 많이 합니다. 대위변제는 권리관계가 경매 초기하고 나중에 대위변제했을 때 그 권리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위변제의 가능성이나 실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데 대위변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실제 사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간 입찰은 법원에 따라서 시행하는 곳이 있고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고요. 시행하는 법원은 보통은 기간 입찰에 관계되는 사건을 특정 개에 몰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보통의 개와 자, 이게 서울법원의 경매 진행하는 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의 개와 기간 입찰하는 개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중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북부지원 9개는 기간 입찰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개가 되겠습니다. 그냥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기간 입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것은 치하되었네요. 자, 위에 기간 입찰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기간 입찰을 받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26일 날 이것을 개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치하된 사건입니다.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역시 기간 입찰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기간 입찰을 하고 이것을 2월 26일 날 개찰하겠다. 그래서 보통 일반 기일 입찰은 하루 날짜를 정하고 특정한 시간에 입찰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간 입찰은 일주일 정도의 입찰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따로 개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볼까요? 서울특별시 금호동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빌라가 21평짜리가 토지 건물, 대지권 포함해서 경매로 나왔고요. 자, 1억짜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네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토지 별도 등기 있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 임차인은 전입만 하고 확정이나 배당 요구는 없는 내용이네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대위 변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자, 등기부를 잘 보시죠. 현재 여기서 나타난 등기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고 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신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경매 권리 분석의 시작인데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02년 4월 8일 종로세무서의 압류입니다. 자, 이것을 말소 기준 등기로 봤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권리 분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임차인 조 씨는 2002년 8월 12일 날 전입한 걸로 나타나고 자, 말소 기준은 같은 해 4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임차인보다 먼저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은 결국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이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완전히 확보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불어가 되고 결국 취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이 임차인 조 씨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세무서의 압류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또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확정일이 없어서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 압류를 지워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지우면 그 뒤의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 뒤의 권리가 2003년 1월 2일 가압류입니다. 자, 이것을 말소기준으로 했을 때는 임차인 조 씨는 대항력이 있죠. 자, 여전히 확정일이 없기 때문에 배당은 못 받습니다만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배당을 못 받을 때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 씨는 종로세무서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압류를 없앰으로써 대항력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임차인 조 씨 입장에서는 대위 변제를 하는 겁니다. 작은 금액을 희생해서 큰 금액 8천을 확보하겠다. 자, 이런 뜻이죠. 그것이 대위 변제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는 앞에 방금 보신 기록하고 달리 2003년 1월 가압류. 그러니까 이미 변제, 앞에 압류가 변제되고 뒤에 있는 가압류를 최선순위 말소기준 등기로 해놓은 거죠. 자, 실제 제가 이 사건을 이미 전에 판단할 때 따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볼까요? 자, 이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저와 함께 보신 내용은 현재 2003년 1월 2일 가압류. 그런데 사건은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좀 그림이 희미합니다만 그 이전에 역시 좀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2002년 4월 8일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였죠. 자, 이것을 변제하고 대위변제죠. 제3자가 변제했으니까 대위변제하고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은 경매를 하시면서 대위변제가 항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대위변제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항상 대위변제의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릴까요? 서울특별시 장위동에 원룸이 경매가 나왔네요.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자, 4억 2천짜리가 이미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지금은 제가 대항력에 대해서 방금 대항력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항력은 등기부상 가장 앞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건저당. 그러니까 그 말소 기준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먼저 전입했을 때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 못 받을 때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대항력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2001년 6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하루라도 먼저 전입을 했다면 그 임차인은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를 보실까요? 자, 2001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자, 보시면 자, 이 사이트에서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러한 전입 날짜가 2001년 6월 25일보다 앞설 때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자, 이 전입 날짜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2001년 6월 25일 이후에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대항력이 있죠. 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배당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배당을 못 받을 때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전입하고 확정일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법원에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낙찰자 당신이 내 보증금 5,300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밑에도 임차인 박 씨가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수에 따라서 전액을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 밑에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입이 빠르고 확정도 빠르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모두 배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많은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못 받는 한 사람, 구시의 보증금 5,300원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창원시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많은 임차인이 있을 걸로 보이네요. 토지 건물 일괄 경매로 되어 있고요. 자, 2억 9,300이 거의 감정가에 근접한 내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소도시에 11명의 입찰자가 들어왔었네요. 자, 보시면 역시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2년 9월 12일 농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다. 자, 저것을 기준으로 저것보다 먼저 전입했느냐, 늦게 전입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2002년 말소 기준, 2002년 9월 12일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항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은 이제 나중에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 배우시겠습니다만 소액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건저당보다 늦게 순수에 의해서 배당받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 낙찰자에 물어주는 부담은 없는 건데 단지 이제 명도할 때, 내보낼 때 좀 애로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은 입찰 전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부산시에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인데요. 44평방미터 토지와 대지권과 건물 전부가 경매로 나왔고요. 자, 6,500에 감정이 됐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전세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전세권자, 자, 이름이 외국인 내지는 제외 한국인 뭐 이렇게 보입니다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임의 경매입니다. 자, 여기 전입은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점유는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입은 되어 있지 않네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전세권에 역시 다시 배우시겠습니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배당을 다 받든지 못 받든지 전세권 자체는 말소됩니다.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까지 되어 있다면 못 받는 전세금을 대항력을 이용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전세권자는 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경매로 낙찰되는 금액에서 1순위로 전세금을 배당받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건물의 전부에 대한 전세권은 이렇게 임의 경매가 된다는 것. 아까 칠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소송을 거쳐서 강제 경매가 된다는 것.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대위변제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물건은 입찰하시기 전에 그리고 대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위변제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위험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뜻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할 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